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제 열린 북러 정상회담 그 의미와 향후 국제안보 지원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경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정상 간의 만남, 그 북한과 러시아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저는 한마디로 격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격변. 어떤 정치학자의 상상력을 앞서는 일이 현실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간단하게 그 의미를 요약해드리자면은, 단순히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가지고 냉전 종식 이전에 그 김일성 시대나 가능했던 그런 어떤 그 밀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이 30년 고립의 길을 걸어온 데서 이제는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이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견제를 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최대 어떤 특이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번엔 중국이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 국가가 공조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군사 훈련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만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참여해서 어떤 삼국 군사 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또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면은 루블화로 결제할 것이냐, 위안화로 결제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문제도 삼국 간에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북러가 1차로 밀착하고 나중에 중국이 뛰어들어서 삼국 간의 공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양상은 마치 한미일이 결속하는 양상과 유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미일의 결속만큼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김준영 교수는 그렇게 판단을 하던데, 교수님은 오히려 한미일처럼 결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저는 김준영 교수보다 예측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갈 거다. 한 발 더 나갈 거다. 더 나갈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차이입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두고 한미 간의 그 예측이 약간 다른데, 미국에서는 주로 이거는 사실상 동맹으로 가는 빅딜설 아니냐,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한국의 전문가들 시각은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다. 무기를 이제 포탄을 북한이 러시아에 주고 에너지나 식량 정도 반대급부로 받는 정도지 이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그 양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실제 현실은 뭐냐? 그 중간쯤일 거라고 봅니다. 중간쯤일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은 장기적인 방향은 빅들을 향해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까? 당장은 이게 한미일 정도의 결속은 아니겠지만은 결속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즉 전진적인 진화할 거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한미일 결속 정도에 따라서 북중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뉘앙스만 보내도 미국이 굉장히 크게 심하게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즐겁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호적인 관망자 이렇게 중국의 위치를 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봐요. 한 발 더 나갈 것이다. 개입할 것이다. 우선은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 핵기술 또는 전략 무기를 만드는 군사 기술이 북한에 넘어가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경고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재래식 무기라든가 또는
농업, 인프라, 에너지, 식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예. 군사 훈련도 같이 하자고 할 겁니다. 아.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우호적인 관점을 가질 것이고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연스럽게 북러 그 관계 밀착을 주축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구도. 즉 3자 협력 구도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러 관계도 그렇고요. 예,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예. 우리로서는 일단 러시아를 잃었고요. 잃었다? 러시아가 이제 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러시아와 협력해서 북한을 관리했는데 예. 이제는 그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잃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잃었다고 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예.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을 돕는다. 이렇게 보면 외교 자산으로서의 어떤 러시아를 잃었고 러시아는 잃었다. 중국을 잃어가고 있다. 아, 중국은 잃어가고 있다. 예, 완전히 잃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회색지대에 있어요. 예.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예. 중국의 전략 자체가 회색지대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중국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우호국으로 남아있던 시대는 끝났다. 한 국가와 또 한 국가의 절반을 잃었다. 그러니까 1.5 정도를 잃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절반을 잃었다. 그러면 네. 북한은 적이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북한이야 뭐 원래 적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어떤 여지, 어떤 평화 협상의 여지랄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북한은 단순히 남한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제 단절하고 끊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예. 북한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외교의 그랬죠. 주요 목표로 삼아왔어요. 그랬죠. 근데 미국에서도 뭐 이와 관련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전략을 버렸다. 그럼 북한은 미국마저 끊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내년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예.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역으로 예. 그러면서 북중러 단결을 차단하겠다고 미국이 나설 경우에는 예. 이건 이제 북한으로서도 좀 복잡해지는 그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푸틴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좀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푸틴, 김정은은 나하고 친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해결 못한 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은 내년 대선 전국에서 바이든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네요. 네. 러시아는 북한한테 어느 정도를 줄까요? 그 위성이랄지 위성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ICBM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위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ICBM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기술이라든지, 또 탄두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북한에 주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뭔가 협력을 하되 핵의 어떤 비확산의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협력을 할 수는 없고 그건 중국에도 안 줬던 기술인데 북한에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켓의 탑재체 정도 그게 바로 군사위성인데 이 정도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최대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은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로켓의 탑재체 정도 받으면? 위성 탑재체를 제공받으면은 바로 어떤 핵 투발, 핵 공격 수단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하나의 위성 센서, 즉 보고 듣는 기능을 얻는 거거든요. 정찰의 기능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5대 전략 무기 그 개발 지침에 한 가지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개는 대부분 핵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군사 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북한하고 군사 협력도 하되 비핵 확산의 규범도 어기지 않는 이런 어떤 영역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식으로 유추하자면은 앞으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전차, 자주포, 미사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에 분업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즉 북한의 군수 공장의 생산을 지원하게 되면 하나의 무기의 공급망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분업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심각해지지 않을 정도로 더 확대되지 않으려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은? 예, 지금이라도 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중국, 러시아와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소 좀 굴욕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대륙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 그동안에 한국의 외교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데 자기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게 마치 한미일 동맹을 다 하면은 우리가 안보에 책임을 다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외교 안보 전략의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피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한미일이라는 동맹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동맹을 결속하는 것 못지않게 적들이 동맹을 맺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인식의 전환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균형 외교의 어떤 덕목을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너무 들면서 러시아가 북한이랑 가깝게 되는데 우리가 약간 좀 기여했다, 촉발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작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을 했고, 우크라이나에 포탄 보내는 걸 여러 차례 경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러 간의 밀착을 우리가 개입하고 관리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포탄은 작년 11월부터 이미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간은 있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신중한 외교.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